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사실 2개 올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매주 월요일은 제가 유동성 관련해서 조금 유동성 관련된 지표를 매주 월요일에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왜 매주 월요일이냐고 하면 월요일인 거는 뭐 크게 이유는 없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가 그 세인트루이스 연준 홈페이지거든요.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있는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유동성 지표들을 제가 여기서 보통 많이 가져오는데 이게 데이터가 보통 위클리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9월달 것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클리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제가 그냥 매주 월요일 정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마감 시황 올리면 거의 한 9시, 9시 반 되고 이 영상까지 사실 올려드리면 거의 뭐 한 10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니면 뭐 보통 빠르면 그냥 주일날 촬영해서 월요일에 뭐 업데이트를 해드리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주제는 사실 유동성으로 분석한 S&P랑 코스피 조정 가능성은 이 제목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영상 소개시켜 드릴 때 마감 영상 찍을 때 사실 마이너스 1.7% 정도까지였는데 사실 그 영상 찍는 도중에 마이너스 거의 3%까지 떨어졌다가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S&P 선물이 마이너스 1.5%까지 조금 회복됐지만 사실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이제 거의 트럼프랑 바이든 투표한 이후로 한 번도 기준선을 터치한 적이 없었거든요, 주가가. 그러다가 이번엔 오늘 딱 터치를 하게 됐는데 우선 S&P 좀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으로 제가 마감 시황에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1이든 이게 1파든 엘리어트 파동으로 사실 설명해 드리면 뭐 이걸 1파라 보시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이게 1로도 볼 수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니면 이거 자체를 1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뭐 1파, 2파, 3파든 뭐 1파, 2파, 3파에서 뭐 여기를 3으로 보든 대부분 여기를 뭐 5든 3으로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 여기를 3으로 보고요. 그래서 1, 2, 3, 4 지금이 아마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0% 확신은 아니지만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게 그 이유가 일단 좀 차트 모양이 좀 쐐기 모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쐐기 모양이 뭐냐고 하시면 그냥 딱 이 모양이 쐐기 모양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쐐기 모양을 사실 이탈을 하였습니다. 이탈을 하였는데 이제 확실히 이탈한 걸 알려고 하면은 과연 좀 추세적으로 조금 내려갈 수 있냐라고 보시면은 종가가 사실 기준선을 뚫냐 안 뚫느냐가 저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직 종가가 뚫리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오늘 장이 마치지도 않았고 미국 장이 열린 다음에 이 미국 S&P 선물이 결국 과연 장중 내에 뚫릴지 안 뚫릴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주봉상으로도 사실 주봉상으로도 아까 마감 시황이 간단히 설명해 드렸지만 이것이 주봉상으로는 사실 확실히 명확하게 여기가 1파고요. 이게 2파, 3파, 4파 2008년도부터 1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4파 이후에 여기까지 저는 5파로 봅니다. 여기를 또 5파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1, 2, 3, 4, 5가 되면 이 3파가 가장 짧기 때문에 사실 5파가 되지 못하고요. A, B, C로 불규칙 조정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불규칙 조정이 정말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대부분 사람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규칙 조정이 맞는 게 여기가 A파라고 치면 A파 안에는 또 A, B, C가 분류됩니다. A, B, C 이건 B파기 때문에 A, B, C 대가 되고요. A, C는 이제 1, 2, 3, 4, 5가 돼서 1, 2, 3, 4, 5는 이게 잘게 보면은 보이고요. 근데 이 A파, B파, C파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불규칙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A파에 1.618배만큼 떨어지거나 2.618배만큼 떨어지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18배가 떨어졌고요. 이렇게 똑같이 분석을 하면
S&P 같은 경우는 1.618배, 이 A파가 떨어진 길이에 딱 1.618배가 하면 거의 정확하게 이 C파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여기가 C라고 보고 이게 상승 파동 새로운 이제 3파의 1파일까? 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3파라고 볼 수도 있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확산 삼각형 모양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두 가지 의견을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아까처럼 그냥 A, B, C 이렇게 끝났으면 여기가 이제 3의 1파고 3의 뭐 2파 조금 나오고 3의 3파 나오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 가능성 하나. 그 다음에는 이게 확산 삼각형이어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또다시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선을 사실 확실히 넘어버리면 당연히 저는 이제 이게 3파일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아직은 뚫리지 않고 이 부분에서 계속 지금 저항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시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넘어가기 전까지에는 조금 약간 보수적인 운용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왜 그런 의견을 제가 사실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봉으로 이제 기준선을 뚫냐 안 뚫냐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별 종목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일본 기준선을 과연 뚫냐 안 뚫냐 그거를 통해서 사실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동성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파랑색 선이 여기 S&P 정말 초장기 1960년부터 차트고요. 이제 나스닥 빨간색이 나스닥 1970년도부터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는 표가 사실 M1, M2 마이너스 그 다음에 M2 마이너스 M1 증가율, M1 나누기 M2 증가율 차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M1 나누기 M2 차트만 이제 우측 차트고요. 나머지 차트는 이제 좌측 차트에 있는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우선 조금 처음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은 M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통화를 만약에 찍었을 때 그냥 바로 증가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본원 통화라고 하는데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바로 증가하는 통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빨간색 선이 정말 엄청나게 거의 5% 늘었거든요. 65% 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M2는 이 M1이 증가한 다음에 이 돈이 시중에 조금 뿌려지면 증가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1이 먼저 늘고 그 다음에 M2가 좀 뒤따라 느는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M2는 약 한 25%이 정도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M2-M1은 그냥 그 증가율을 나눴기 때문에 M1 증가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M2-M1 증가율은 한 마이너스 40% 정도 나타내고 있고, 이제 조금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는 M1 나누기 M2를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이 M1 나누기 M2가 높으면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고요. 낮으면 유동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 때가 미국이 가장 위기였었죠. 그때가 M1 나누기 M2가 가장 낮은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는 언제 가장 위기였을까요? 대부분 다 IMF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IMF 때가 M1 나누기 M2가 가장 낮았습니다. 쭉 추세적으로 1960년 이후로 낮아졌을 때 IMF가 발생하였고요. 그래서 결국 간단히 보실 때는 M1 나누기 M2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유동성은 매우 풍부한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사실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지금도 월에 이제 국고채 월마다 800억 달러 사고 있고 MBS도 400억 달러 사고 있어서 결국 월에 약 0.12조 달러를 매입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은 지금도 많이 풍부하고
풍부한 상황이지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점은 이것은 2008년부터 조금 연도를 짧게 해서 조금 차트를 좀 보기 쉽게 나타냈는데요. 지금 그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푸는 기울기가. 왜 돈을 푸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데 위기냐 하시면은 제가 블랙 먼데이 때를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 먼데이 때가 이 시기였는데요. 주가가 뭐 거의 S&P로 보시면 뭐 거의 334에서 불과 뭐 몇 달 만에 그냥 291로 거의 엄청나게 급감을 하게 됩니다. 블랙 먼데이가 하루에 거의 15%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5%가 20%였나? 아마 하루에 이제 급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왜 급락을 했냐고 설명을 드리면은 유동성으로 사실 일정 부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확산되는 제가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중앙은행이 유동성보다 먼저 하는 것은 금리를 먼저 내립니다. 1단계는 중앙은행이 위기 시에 기준금리를 가장 먼저 내립니다. 지금 기준금리 차트가 해당 연도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서 없지만 이때도 기준금리를 위기 시에는 항상 낮췄는데요. 보통 위기 시에 뭐 조금 최근 차트를 보시면 그럼 위기 시 때 2008년도 보시면은 2008년도 거의 뭐 5.3%였던 기준금리가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제 제로금리 0%까지 기준금리를 급락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유동성을 풀기보단 중앙은행들은 처음에 하는 게 기준금리를 먼저 내리고요. 금리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 이후로 처음에 주가가 일단 급락했던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사실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단계를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이 차트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돈을 풀입니다. 이때 양적 완화를 했던 건데요. 연방준비은행이 시중에 있는 채권들을 모두 매입하게 됩니다.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연방준비은행이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그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이 생기는 게 결국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나는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단계까지만 해도 사실 이 M2-M1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실 대망의 3단계가 이 M2-M1이 이게 증가하는 단계인데요. 이 증가하는 단계 때가 사실 가장 증시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해 드리면 이 M1이 M2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쉽게 말해서 M2-M1이 낮게 높아지는 게 결국 그냥 통장 잔고에 이제 채권을 연방준비은행이 사줘서 이제 통장 잔고에 있던 돈이 정말 이 리얼 월드 정말 실제 세상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그때 이제 완만한 인플레이션 혹은 뭐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현상을 발생합니다. 사실 그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수치가 이 초과준비금입니다. 이 초과준비금이 사실 증시를 보시면은 알 수 있지만 2015년부터 사실 2020년 전까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급준비금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1단계는 지급준비금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었는데요. 이게 금리가 낮은 저금리 상황과 아까 말했던 그냥 M1 자체가 늘어난 이유였었고요. 그때는 금리도 이렇게 저금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다 모든 게 해결이 됐었는데 2016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이 사실 떨어져야 이론상은 맞았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채권금리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주식은 계속 올랐을까요? 사실 이게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인데 이게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초과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게 초과 지급준비금이 일단 뭔지를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나라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모든 은행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아까 양적 완화로서 채권을 매입해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채권을 팔면서. 근데 그 채권을 사실 현금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이게 현금을 받으면 사실 지급준비금에 쌓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현금을 받지 않고 사실 뭐 특정 은행을 입금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웰스파고,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에 그 돈이 뭐 100억 달러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그 100억 달러 중에서 8% 정도, 뭐 예를 들어서 8억 달러 정도를 웰스파고 은행은 이 연방준비은행에 지급준비금이라고 예치를 해야 됩니다. 결국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이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연방준비은행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이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돈을 먹고 이제 안 줄 수도 있는 위험도 있고, 이제 그게 이걸로 사실 통화량 조절하는 기능도 있는데 뭐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고요. 결국 그냥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냥 이 지급준비금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중에 이게 떨어졌던 거는 그만큼 이제 통장에 있던 돈들이 정말 이제 실물 세계로 돈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당연히 통장에 있을 때보다는 이 돈이 정말 세상으로 풀려나가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갔음에도 기업 실적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상황은 이제 1단계, 2단계가 완성된 단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가 이렇게 2.5 수준이었죠. 2.5 수준에서 뭐 제로금리로 1단계 저금리 상황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였고, 그 상황에서 M2, M1 모두 다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60%, M1은 60%, M2는 거의 뭐 34% 상승을 하면서, M2는 거의 뭐 한 22% 상승하면서 25% 상승하면서 사실 주가가 이렇게 유례없는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럼 사실 남은 단계는 이제 이 시중에 이제 통장에 꽂힌 돈이 사실 시중에 풀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게 남기는 했는데요.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그렇게 급등을 단기적으로는 전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M1, M2-M1 증가율이 이제 증가를 할 때 한 번은 꼭 조정을 보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것도 많지만 이 M2-M1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꼭 조정기가 한 번 정도는 오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 먼데이를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한 이 정도 조정이 이번에 이제 만약에 유동성을 조금만 긴축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미 유동성 기울기가 이 차트를 보셔도 많이 좀 낮아졌죠. 기울기가 완만해졌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S&P 주봉 차트로도 아까 확산 삼각형이 제가 그렸었는데 이게 없어졌나 보네요. 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러면 주식을 사실 팔아야 되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일정 부분은 전부 다 파시기보단 좋은 회사는 사실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개인이든 기관이든 사실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정 부분 주식은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물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선을 조금 하회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 좀 뭐 절반이라도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주가가 나머지는 제가 그래도 조금 50% 이상은 보유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리스크지만 사실 주식을 갖지 않은 것도 리스크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M2-M1이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마이너스지만, 풀린 돈이 많아서 마이너스지만, 이 돈이 이렇게 시중으로 정말 진짜 세계로 흘러가게 되면 아마 지금 아파트 값이 되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많이 오른 원인이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지급 준비금이 줄는 게 가장 큽니다. 이 지급 준비금이 줄면서 시중에 돈이 정말 많이 시중 세상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순식간에 이렇게 급등을 20년에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역으로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뭐 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이 차트를 다시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완만한 상황을 가다가 결국에는 사실 M2-M1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시중에 통장에 있던 돈이 정말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인플레이션, 즉 뭐 아파트 가격도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제 생각엔 뭐 주식 가격도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정말 모든 가격이 아마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리스크는 과연 리스크가 아닐까요? 원금을 날리지 않았다고 이 기회비용도 날리고 사실 내 구매력이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10억을 현금을 가졌을 때 사실 과거에 1년 전만 해도 아파트를 사셨다면 이 서울에 최대 뭐 2채도 사실 수 있었겠죠. 이걸 만약에 아셨다면 제 생각에 사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셨다면 사실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내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사실 내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내 구매력이 보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는 사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냥 돈의 가치가 저는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M2-M1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사실 좀 단기적인 급락 가능성은 저는 언제든 지금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비중을 일정 비중은 뭐 줄일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실물로 유동성이 풀릴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길게 보시는 투자자분은 정말 일정 부분은 꼭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고 이제 편입하시는 동시에 사실 이 긴축이 되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의 옥석 가리기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안 좋은 주식은 유동성, 그냥 단순하게 유동성으로 올라갔던 주식은 사실 더 많이 떨어질 거고요. 좋은 주식은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하는 기관과 외국인, 이제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방어가 되고 사실 재차 상승할 때도 좀 더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좋은 주식을 사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도구가 있겠지만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해 주시면 제가 좋은 종목을 항상 열심히 잘 소개해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조금 제가 많이 준비를 못해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릴 것 같은데 결론은 단기 조정은 주의해야 되겠으나 그래서 피하는 방법은 일단 또 반복해서 얘기해 드리면 기준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일봉상으로 기준선을 하회하면 일부는 조금 매도하고 다시 기준선을 상회할 때 매수하는 방법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일단 주식을 전부 다 팔기에는 조금 그것도 선제적으로 파는 거는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결국엔 주가는 뭐 1년, 2년 후가 될진 모르겠지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 돈이 이렇게 풀려지면서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하고 그때 이 M2-M1이 정말 0% 수준까지 오면 그때 정말 주식에 급락장이 올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오면 그때 급락장이 올 겁니다. 그때는 또 제가 아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좀 마음 편히 조금 하락하더라도 일정 부분 포지션은 마음 편히 들고 가면서 기회비용과 인플레이션 발생에 이제 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번까지고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